이번 발표는요, 연천 지역 구한말 의병과 일제강점기 원심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심원사는 특히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으면서도 불구하고 1930년대부터는 친일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걸 중심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의병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의병 운동이 되게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병은 의로운 병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개인이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자발적인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의병은 구한말에 임진왜란 이후 구한말에 다시 의병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시기별로 나눴을 때 전기, 중기, 후기, 전환기 로 나눕니다. 자, 전기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해서 1896년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세 시기를 나눌 때는 전기 의병은 자, 바로 을미사변이 중심이 됩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을미개혁이 시작되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반들이 단발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왕비 시해 사건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의병들은 대부분 양반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의병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의병 운동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 의병은요. 1905년 을사늑약이 중심에 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인해 가지고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 들까지 의병장에 가담하게 되고요. 이때도 의병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 1907년부터 1909년까지를 후기 의병이라고 합니다. 후기 의병은 그 전에 의병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1907년 군대가 해산되고요. 그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운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의병이 조직화되죠. 그래서 이때 의병은 이제 일본군과 함께 전투를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의병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미의병을 조금 더 볼 건데요. 이 정미의병, 즉 1907년이 정민년이라서 정민년에 일어난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병이 일어난 데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군대 해산입니다. 자, 고종 황제는 헤이그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특사 3명을 보내는데요. 이 특사 3명을 파견한 것을 빌미로 하여서 일본이 고종에게 을사늑약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사를 보낸 거는 외교권을 행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고종에게 강제 퇴위를 요구하게 되었고 고종이 거부하면서 끝내는 순종에게 강제로 황제 지위를 물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고종이 퇴위가 되죠. 그 뒤에 이어 가지고 바로 군대가 해산되거든요. 그래서 정미 7조약에 의해서 1907년 8월 1일 날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대들이 바로 의병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의병에 뛰어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병군들이 13도 장의군을 만들어서 서울로 진격을 해서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총대장으로 이인영 장군이 이제 되고 두 번째 군사권은 허위 장군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 진격하기 직전에 이인영 장군의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아버지의 부친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인영 장군이 낙향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13도 장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때 활동했던 분 중에 허위 장군이 계시는데요. 이 허위 장군이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연천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허위 장군이 활약했던 전적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명이 보면 삼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파동, 그 다음에 석교 이런 데가 나오죠. 상령도 있고 이러는데 이쪽이 바로 허위 장군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죠. 자, 정미의병은 특히 여기는 유생뿐만 아니라 관료 그리고 군인 그리고 민중들까지 포함했는데요. 이 정미의병부터가 바로 연천에서 보이는 의병들의 특징입니다. 연천은 초기 의병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후기 정미의병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구한말의 의병들을 보시면 연천 지역의 의병들을 보시면은 왜 연천의 의병들이 많이 활동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보시면은 연천의 동쪽에는 보계산이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요. 그 옆으로 한탄강이 흐르죠. 또 서쪽에는 임진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천 가운데는 차탄천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게릴라식 유격 전술을 펼치기에 너무 좋습니다. 일본군은 군대의 수도 많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이렇게 무기의 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의병이 그냥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전투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의병들은 주로 유격 전술을 펼쳤는데요. 그 전술을 펼치기에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 연천에서 주로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이 연천은요 경원선이 지나는 곳이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면서 군사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이 요지였던 곳에 의병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자, 연천 지역의 의병 활동을 전개했던 의병진들을 볼 건데요. 주로 활동했던 분이 허위 장군, 그다음에 왕혜종, 김진무 부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상령에서 활동했던 영기호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장군 아래 밑에 있었던 보계산을 중심으로 했던 김규식 부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인수 부대 등 많은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의병진들이 대부분 이제 66개소를 이루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적게는 20명에서 30명 혹은 40명 정도 활동하기도 하고요. 많게는 200명에서 300명, 더 많을 때는 600명 이상이 되는 부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역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을 평균 잡아서 봤을 때 한 4,5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허위 장군을 이제 허위 왕혜종 김진묵 장군이 연천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특히 왕혜종 같은 분은 의병장 김진묵과 함께 500여 명의 의병 부대를 거느리고 평강, 신계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치면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허위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잡혀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판결을 받을 때 이제 나온 판결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피고는 전 의정부 참찬인데 현 정부의 시정에 불만을 품고서 내란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고 정사를 변경하려고 기도하던 때 마침 같은 목적으로 이미 내란을 일으키고 경기도 상령군에 직결하여 진을 친 김진묵, 왕혜종 등에게서 초빙하여 맞이하는 것을 기회로 1907년 정민년에 그들의 진으로 갔으며 이렇게 하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 허위 장군은 1908년 9월 27일 날 체포되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었냐면은 서대문 형무소를 짓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음으로 사형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형되고 난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하늘에 뜬 해의 빛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허위 장군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연천이죠. 자, 연천 지역의 의병 전투와 전가 현황을 한번 보실 건데요. 1907년부터 해서 1907년이면은 정미 의병이 시작됐을 때죠. 그래서 1907년부터 해서 쭉 의병 활동이 일어나는데요. 1907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고랑포에 있는 헌병 분파소를 폭파하고요. 1908년에는 연천 우편 취급 분파소를 파괴하고 그 밑에 있는 철원 헌병 분파소의 이케모토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일진의 처단, 밀정 처단, 그 다음에 악질 노파 처단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09년, 1910년까지도 계속돼서 활동을 합니다. 자,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1910년부터는 활동이 좀 뜸해지죠. 그 이유는 아마 의병 대토불로 인해 가지고 만주로 독립군들이 이동하면서 활동이 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됩니다. 자, 주로 이 연천 지역에 활동했던 의병들의 나이와 직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이를 보시면은 의병 13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20대가 바로 42명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30대가 21명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을 봤을 때는 농업이
최고로 많았고요. 34명. 그다음에 상업에 종사하는 분도 8명이나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해산된 군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있었죠. 연천 지역의 의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20, 30대가 월등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으로 봤을 때는요. 연천이 22번이나 전투를 했었고요. 그다음 마전에 27번, 상령, 장단도 많은 수가 보입니다. 자, 인명 피해를 볼게요. 이렇게 의병들이 활동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의병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됐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의병 측 사상자 수는 14,500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측 사상자 수는 456명입니다. 일본 측 사상자 수에 비해서 의병 측 사상자 수가 월등히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무기적인 차이. 그다음에 이 의병들은 일반 사람들이었다면요. 일본군은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일본 부대는요,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그런 부대를 하고 싸운다면은 이렇게 전력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천 지역 의병들의 구성과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연천 지역의 의병 구성은 농민이 월등히 많고요. 그 속에 해상 군인, 일반 민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20, 30대 젊은 층이었고요. 피해 사항은 한국 의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심원사의 의병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원사는요, 신라 진덕여왕 때였던 647년에 흥림사로 창건했습니다. 그때 이름이 흥림사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시대 때 화재로 소실되는데요. 1396년 무압대사가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서 산의 이름이 영주산에서 보계산으로 바뀌고요. 흥림사에서 심원사로 이름을 개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지왜란 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심원사에는 의병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지왜란 때 묘양산을 중심으로 서산대사가 승병을 이끌었는데요. 이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의 스승이시죠. 서산대사의 제자였던 허한거사 경헌 스님이 이곳에 계셨고요. 이분은 서산대사와 함께 성군을 모집하고 왜군하고 싸우는데 앞장서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던 심원사는요, 구한말의 의병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의병 활동의 중심지가 됐던 기록은요, 일본에 의해서 쓰여졌던 조선 폭도 토벌지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철원 인근의 폭도들, 일본 입장에서 폭도였고 우리 입장에서는 의병이겠죠. 의병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1907년 10월 17일 심원사에 폭도들이 모여 있다라는 보고를 듣고 심원사를 습격해서 약 300여 명의 폭도, 즉 우리 쪽에서는 의병이라고 하겠죠. 의병하고 격투를 하고 그 중에서 40여 명을 사살하고 폐주시켰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원사가 다시 의병들의 구심점이 될까봐 심원사를 아예 소각해 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심원사가 완전히 불에 타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 1907년 10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원사가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많은 의병들이 모여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이 두려워서 불에 다 심원사를 태워야 됐을까요? 바로 활동 기록들을 볼 건데요. 190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 기록들이 나옵니다. 1907년 8월에 허위 부대 100여 명이 심원사를 근거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는 심원사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병하고 기마수비대의 치열한 교전으로 의병 80여 명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사상자도 많았는데 정확한 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7년에도 보계산을 진을 치고 있던 80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끄는 김규식 장군이 투신해가지고 투신한 뒤에 투신한 게 아니고 김규식 부대와 박종환 부대가 같이 합해가지고 보계산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1907년 그 뒤를 이어가지고도 허위 부대 800여 명이 활동을 하고요. 일본군하고 그때
흩어져 가지고 교전을 하고요. 하는데 1907년 10월 17일 시몬사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 300여 명이 기마수비대의 기습을 받아서 이제 토벌됐고 그다음에 시몬사가 전소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시몬사가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의병들은 여전히 시몬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를 볼게요. 1907년 12월에는 복외산 시몬사에서 의병 200명이 집결해 가지고 토벌대와 상영군 부소리에서 격돌하기도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1908년 1월에는 13도 장의군을 이끌고 있던 허위 장군들이 요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08년에는 또 상령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또 요곳에서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시몬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9년에는 허위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요. 그 뒤로는 영기후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시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1909년 2월 10일 날 시몬사를 습격했는데 일본인과 짜고 인근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던 60세 노파를 처단했고요. 그 다음에 3월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철원군 보계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하 6명과 영기호 부대가 군수금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쭉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기호 부대는 나중에 1909년 7월 12일 부하 11명과 함께 부장이었던 현학인이 부하와 함께 자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해산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에는 의병 7명이 또다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헌병 분교수하고 격돌을 하죠. 그러면서 쭉쭉 전투가 이어지죠. 자,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시몬사를 그냥 두게 되면은 의병들의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한 것 같고, 소각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도망을 다닌다라든지 그다음에 유격 게릴라 전술을 펼친다라든지 이러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몬사가 의병의 중심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시몬사가 친일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시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07년 시몬사가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시몬사를 다시 재건한 거는 1927년 주지로 근무하게 된 춘산 이진학에 의해서입니다. 이진학은 13년 동안 주지로 근무하면서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강학소를 만든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친일 행위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시몬사를 일제시대 때 다시 이제 중건하는 데는 한규설의 부인이었던 박기우와 그의 이제 여동생이었던 기석 자매의 활동이 되게 컸는데요. 이분들이 본래 이 백일기도 중에 석다하면서 빛이 나오는 걸 보고는 감격해가지고 불심이 이제 크게 이제 불심을 이제 강하게 가져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시주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만 원 상당의 토지를 이 시몬사에 시주를 하게 됩니다. 이 1만 원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당시 집 한 채가 1,000원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1만 원이면은 집 10채를 사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사는 값을 기부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산경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원하게 되는데, 시몬사에 있는 하산경원은 요즘으로 치면은 불교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대학인데 이걸 이제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불교라든지 또 스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시몬사에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 부도군이 있거든요. 그 부도군에 가시면은 박기우, 박기석 자매의 공덕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뒤로부터는 일본의 침략도 노골적으로 됐죠. 그래서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병참 기재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착취하게 되는데요. 그와 맞춰 가지고 종교계의 친일 행위도 노골적으로 됩니다. 이 종교계의 친일 행위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나오고요. 많은 곳에서 이제 친일 행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불교의 친일 행위로는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심전개발 사업 촉진 발기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국기 헌납, 그 다음에 조선불교 호국단 조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행기를 낸 거죠. 일본에 헌납한 조선불교현대 불교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쓸 비행기를 이제 바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범종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철이라든지 청동으로 만든 범종들을 끌어내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자진해서 납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심원사는 1931년부터 어떻게 변절을 했을까? 어떻게 변신했을까? 요걸 한번 봐야 됩니다. 원심원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위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기후 장군들의 의병운동을 할 때 중심점이었습니다. 항일 의병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변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친일 사찰로 변모하게 되는데 친일 행위를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심원사 주지였던 이진아기가 1935년 불교 시보에 심원사 종무소라는 이름으로 바로 창간 축하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광고를 내지 않죠.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 시보에 돈을 내고 했는데 이 불교 시보가 불교계에서 유일한 친일 신문이었습니다. 그 친일 신문에 바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실었죠. 그 불교 신문이었던 이 불교 시보가 어떤 거냐면요,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월간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심정개발 운동이라든지 중일 전쟁 협력이라든지 장시 개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연회도 개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기원문을 쓰기도 하고요. 태평양 전쟁 때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정말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불교 시보에는요, 하상 경원과 함께 박기우, 박기석 자매의 친일 행위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상 경원 실려 있고요. 요 밑에 보면 박기우, 박기석 해가지고 광고를 실었죠. 돈을 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심원사의 친일 행위를 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신문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국위선양 무운 장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스님들하고 그 대중 40여 명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드렸고 그 다음에 국방 헌금으로 172원 35전을 모아서 당국에 냈다고 해서 일제에게 헌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심원사의 친일 행위는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서입니다. 일제의 사찰령은 1911년 일어나는데요. 사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조선 총독부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찰을 병합하거나 이전하거나 없애는 것도 조선 총독부가 통제를 했고요. 주지 임명권, 사찰의 임명권도 조선 총독부의 허가 대상이었고요. 사찰 재산권, 그러니까 사찰에서 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쓰느냐 이런 것들은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선 총독부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 총독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심원사가 불교 시보에다가 창간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광고를 싣고 그다음에 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절하고 불교 신문하고의 관계일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심원사하고 불교 시보사하고의 관계를 보려면요, 바로 그 속에 있는 김태협이라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 김태협은 불교 시보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7살 때 복외산 심원사에 계암 스님의 은사로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바로 심원사에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07년 9살이 되었을 때 경기도 장단에 있는 화장사하고 그다음에 양주 보강사로 가서 범패와 남이춤을 사사하는데요. 1907년이 바로 심원사가 불에 탔을 때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일제에 의해서 시몬사가 불타는 걸 보고요. 시몬사가 불에 탔으니까 스님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화장사나 보강사로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뒤에 1926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요. 일본에서 종교과를 나와서 종교과 동양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해서 만든 신문이 바로 불교시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친일 행적을 드러내는데요. 친일 이력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친일 행정이 대단합니다. 불교 시보를 장관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 협력을 독려하는 기사를 실는다라든지 그다음에 일본군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을 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특히 불교 시보에서 주로 했던 게 심정개발 운동입니다. 이 심정개발 운동이 뭐냐면요. 1930년에 경제 대공황으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안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식민지하고 싶어서 뭘 하냐면은 조선인들에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일본 왕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만들자. 그게 바로 한국 신민인데요. 이 한국 신민을 만드는 정신계몽 운동을 바로 심전개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심전개발 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강연회를 한다라든지 그 했던 곳이 바로 불교시보였죠. 그리고 불교시보는 신문 발행 외에도 태평양 전쟁 때 시국 강연을 해가지고 뭐 많은 징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태엽은 스스로 장시개명을 한 다음에 장시개명 홍보도 하고요. 그러면서 친일 행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 때 그러면 불교 사찰은 어떻게 유지됐느냐 보시면요. 불교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주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군수하고 경찰서장이 훈시와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주지는 그것을 받아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요, 그 말 그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친일 행위를 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일본 사찰령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사찰에 아까 한 번 더 했던 건데요.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는 종독부 허가 사항이었고요. 포교 행위라든지 종교 활동은 지방 간의 허가를 받아야 됐고요. 사찰의 기속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종독부의 인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 주목적이 불교에 대한 종교 통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구조에서 불교를 예속시키기 위해서였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불교 시보하고 그다음에 심원사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게 심정 개발에 관한 이제 강연이었는데요. 이 강연을 주도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봉선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심원사 본사에서 철원 지부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김태엽이가 이제 개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심정 개발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죠. 자, 1940년에 되면은 이진아기가 주지에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친일 행위가 적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자, 일제를 찬양하는 불교 강연회를 개최하는데요. 누가 하냐면은 이진학을 뒤를 이어서 주지가 되었던 최경출이 주도를 합니다. 최경출이 주도를 하는데 여기 보이는 매일신보는요. 본래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한매일신보를 일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1910년부터 대한매일신보라고 이름을 쓰는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에 보면은 이 재경출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심원사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불교 시보에 실려 있는 강고인데요. 심원사 주지 최덕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상경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성함사 주지부터 시작을 했고 쭉 나오는데 신도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박기우, 박기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지 그다음에 화상경원뿐만 아니라 신도들까지 그래서 친일 행적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원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원사를 보시면은
명암이 뚜렷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1907년부터 1910년 전까지는 구한말 의병의 활동의 중추지로서 본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3.1 운동의 민족 대표였던 백용성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쳐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친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찰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겠죠. 그래서 친일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의를 하면서 이제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봤을 때 시몬사라는 것은 근대 시기 항일과 반일, 친일과 부역의 열사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일제시대를 공부하면서요. 친일의 역사가 나올 때는 숨겨버리거나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오면은 부각을 시키죠. 그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고요. 안 좋은 점도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시몬사가 있으면 시몬사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지만요. 시몬사가 친일을 한 것도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을 같이 동등하게 내놔야지 후대에게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 역사가 청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몬사는 교육적 가치가 큽니다. 또 항일 운동과 함께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배용성과 같은 33인의 민족 대표가 시몬사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3.1 운동하고에 관련된 것도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또 보계산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 모학대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지장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1914년 일본이 지도를 제작하면서 보계산을 지장산으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계산 이름 찾는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 지역이라서 보계산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쪽 연천에서는 보계산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철원이나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지장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계산의 이름 찾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친일파. 친일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일본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 일본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한용우 선생과 같은 불교계의 많은 분들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분이 바로 민병호 그다음에 민강 선생입니다. 이분은 동아약방을 만들어 가지고 할명수를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끝까지 이게 발각이 되면은 가문 전체가 끝나고 목숨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가문,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사는 다시 말씀드려서 친일과 항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도 우리의 역사로 가져가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지금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